지읒 같은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발 사셨나봐요? 똑같네요. 네. 저희 커플 신발 샀어요. 네. 사실 네. 먼저 사셨는데 제가 따라 사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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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또 6월 13일에 네. 지방선거가 네. 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네. 와, 네. 적폐가 박수 한번 청산됐습니다. 네. 와. 오늘 주제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주제가 종북몰이와 국가보안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987년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따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네. 네, 오늘 이제 주제 종북몰이 1987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극으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극이 굉장히 특별해요. 제목이 일단은 종북이들이라는 극인데 이게 아마 2013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14년도요. 네, 극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종북 세력 척결하라 척결하라 종북 특별법을 확대하라 빨갱이를 몰아냅시다. 아 저기 아줌마 이런 거 함부로 길다 버리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뭡니까 이게? 에? 왜요? 네, 종북 세력으로 규정된 자들을 직결 심판함으로 형량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전격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지금 서울광장은 종북 특별법 반대 시위자들과 찬성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줌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고요. 신분증 제시 안 하시면은 가중처벌됩니다. 그까짓 거 참나. 지금 신분증 없으니까 이름 받아 적어요. 나 중북. 뭐요? 종북? 종북? 그래 중북. 당신을 종북특별법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주사파들 척결하자! 이거 안 나? 왜 이래? 이상 서울광장에 나와 있는 KBS 뉴스 전종복이었습니다. 또 종북? 종북? 왜들 그러세요? 전 걔는 기자예요. 종북 세력 잡아라! 종북 빨갱이 잡아라! 아니 나는 그 종북이 아니고 이름이 중북이라니까. 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방송국에 연락해보면 아신다니까요. 빨갱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종북 세력 척결하라! 저 양반 여기까지 쫓아왔네. 저리 안 가요?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 아니 영장도 없이 이렇게 잡아들이는 게 말이 됩니까? 나한테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그 종북 특별법인지 뭐식인지 그게 뭔데 대체? 그게 뭐냔 말이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내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법이라는 말씀. 아니 잠깐만 그럼 우리가 반국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증거 있어요 증거? 증거야 캐면 나올 것이고 일단은 다 잡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누가요? 대체 누가? 저기 위에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확립하자!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어떤 인간들이 처벌 대상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자 어디 보자. 종북 세력 척결하자! 첫 번째, 머리에 붉은색 띠를 두르고 선동고를 외치는 자. 자 봐봐. 내 머리에 띠가 어딨어? 머리 냄새. 전 정말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 아줌마 주머니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양반이 지금. 두 번째, 각종 정치 선전물을 배포하는 자. 이봐 이 아줌마 딱 걸렸네. 거기 있잖아요. 이거 아까 저 아가씨가 준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를 직간접적으로 종북 세력에 취하는 자. 두 분은
여기 요 조항이 걸리셨네.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 쳐드세요. 종북이 아니라 중북이라니까. 아 중북이든 종북이든 일단 한 번 혐의를 받으면 무조건 입건이라니까요. 저는 아시겠지만 이래봬도 꽤 유명한 기자거든요, 제가. 아, 이 아줌마가 특히 수상한 것 같은데 전 좀 풀어주시고 이 아줌마는 야 좀... 지금 너 혼자 살겠다는 거야 지금? 아 둘 다 가만히 못 있어요. 아 잠깐 있어봐. 근데 이 조항에 써 있는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종북특별법 확대하라! 마지막 조항 국가 법률에 대해 폐지 혹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 나? 그래 너. 에이, 설마. 아니 너. 이거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럼 우리 도망치자! 당신 뭐야? 조용히 해. 당신 외국 꼬라지요? 애국 보수라더니? 왜긴 왜야? 종북으로 몰려서 쫓기고 있으니까 그러지. 참나. 종북 세력들 다 잡아가라 할 땐 언제고? 꼴줬다. 나도 내가 이 꼴이 날 줄 알았나? 이제 와서 나를 빨갱이로 몰아? 두고 봐라 이놈들. 내 손에 잡히면 아주 살려주세요. 나 종북 아니야. 아, 아줌마 같이 가야지. 혼자 도망가는 게 어딨어. 아이씨구. 나 혼자 잡아가라 할 땐 언제고? 아, 그건 상황이 급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뭐야 저 아가씨는? 예. 저는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 보수이자 종북 세력이지 뭐. 종북 세력입니다. 아,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고 밖에 경찰들 쫙 깔리고 난리 났어요. 뭐? 망할 놈의 자식들. 쓴소리 좀 했다고 종북이고 말 좀 안 듣는다고 종북이면 이 세상 천지에 종북 아닌 놈들이 어딨어? 아 종북 용의자 3명 도주 중이다. 용의자 이름이 서로 비슷하니 일단은 종북이들로 칭한다. 일단은 종북이들? 아, 호칭 한번 유치해서 원.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순환을 겪는데 바른 일 하다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꼬. 지금 뭉쳐있어봤자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저 갈게요. 우리도 빨리 살 길을 찾아야 할 텐데. 전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래요. 뭐야? 그럼 이대로 순순히 잡혀가자고? 일단 방송국에 다시 연락해볼게요. 제 신원만 확실히 밝혀지면 아직도 몰라? 우린 신원이 부정확해서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잡아놓을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그냥. 왜요? 아니 도대체 왜? 아,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쫓기고 있는 거라고 이 멍청한 양반아. 여기들 있구만 이 종북이들. 몇 번을 말하냐? 종북이 아니라 중북이라니까. 아직 할 말들이 많은 모양인데 일단 서해 가서 얘기합시다. 아, 잠깐만요. 아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수다. 아, 왜 우리한테만 종북이라는 거지? 우리가 종북이면 당신도 종북이야. 종북 특별법에는 심신미약자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니까 개소리는 그만합시다. 그래. 왜 우리만 종북이야? 너도 여기 있는 당신들도 싹 다 종북이야. 아 증거 있어? 내가 종북이라는. 간첩이 증거 남기는 거 봤어? 그럼 당신이 종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 난 경찰이야. 당신 같은 놈들 잡는 경찰이라고. 뭐냐, 나도 너 같은 놈들 취재하는 기자다. 아, 아줌마도 한마디 해보세요. 나는 종북도 아줌마도 아닌 아가씨다 이놈들아. 잡아라. 종북특별법이 시행 2달 만인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인은 이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입건된 인원이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이상 KBS 뉴스 전종복 종북 세력 잡아라. 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종북몰이고 또 1987 체제인데 아까 앞에서 연극을 통해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죠. 그거 보여줬죠. 이 종북몰이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연극의 주제는 이 종북몰이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 누구든 다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 용감하게 사는 사람, 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 이제 빨갱이나 종북이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들어가서부터 빨갱이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요. 아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더 어릴 때부터 빨갱이 소리를 들었어요. 제 생일이 4월 15일이에요. 근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4월 15일이 태양절입니다. 북의 김일성 주석 생일이 4월 15일이고 저도 4월 15일 양력.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놀려요. 이 빨갱이 새끼 생일도 똑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종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생운동 하면서 이제 숱하게 들었고 경찰서에 들어가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 그다음에 또 심리학자로 활동하면서도 제가 이 기존의 주류 심리학을 많이 비판하고 그랬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좌파 심리학자. 빨갱이 심리학자. 요새는 또 오히려 그 얘기를 좀 덜 하는데 하여튼 평생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뭐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나름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대략 빨갱이나 종북 소리는 듣는다. 뭐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 종북몰이라든가 색깔 공격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해 왔죠. 그러니까 뭐든지 저걸로 몰아붙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천안함 재조사 문제가 나오는데 천안함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거의 없잖아요.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게 북에서 한 거다라고 믿기 참 어려운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몰아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다. 그러면 사람들 분위기가 어때요? 천안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재조사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곡돼서 덮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종북몰이나 색깔 공격을 하면 그냥 거의 다 통했습니다. 다. 선거 때도 틈만 나면 색깔론이 터져 나왔죠. 1987년에 6.5항쟁 이후 최초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칼기가 터졌죠. 그리고 김현희가 내렸고 지금 그것도 재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색깔 공격이 한 번씩 터져요. 선거 때마다. 그러면 선거 판도가 출렁거리고 대체로 한국의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이 유리하게 이제 선거에서 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안 먹혔어요. 그죠? 나름 홍준표 애썼잖아요. 홍준표가 뭐 종북몰이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와 북쪽의 뭐 합작품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뭐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렵니까? 뭐 등등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안 먹힙니다. 이제 하나도. 그래서 이제 종북몰이가 이번 이제 6.13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거의 이제 끝장을 보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종북몰이의 근원적 배경은 냉전 체제입니다. 분단 체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로 대치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는 이 체제 때문에 이 냉전 체제 때문에 종북몰이가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북과 미국과의 대립, 극단적인 대립 상황.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종북몰이가 가능하게 했던 배경인데 이게 해체된 거죠.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해체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 종북몰이의 기본 어떤 바탕이 허물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종북몰이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강타해 왔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나쁜 악영향은 뭘 것 같아요? 가장 나쁜 악영향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못하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또는 유리한 거 이런 걸 주장을 못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저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집 문제 같은 거 갖고 있죠.
두 채씩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사람 없나요?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집값도 비싸고 내 집 마련도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월세가 비싸서 그래요? 아니면 뭐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이게 토지를 독점했기 때문에 일부가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폰까지 저장까지 해서 가져왔어요. 정확한 통계 자료를 위해서. 2012년도의 조사 자료인데 뭐라 그럽니까? 사유지? 매매가 가능한 사유지 같은 경우에 상위 1%가 얼마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얼마나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유지에 55%. 자, 그리고 상위 5%면 얼마나 가질 것 같아요? 82.7%. 상위 10%면 97%. 그리고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를 1% 법인이 갖고 있어요. 엄청난 이게 독점 아닙니까? 이 한국에서의 집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는 사실 넓게 잡으면 상위 10%가 10명 중에 1명이 97% 땅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9명이 3% 갖고 싸우느라 생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값 내려달라, 뭐 공급을 좀 어떻게 조절해달라 등등의 얘기는 했지. 이 독점 문제, 땅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내놓게 하는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이라도? 그 얘기가 이제 거의 안 나왔다가 요새 조금 나오는 게 공개념 정도 나오는 건데 토지 국유화는 아무도 얘기한 적 없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 땅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독점이면.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분명히 그걸 얘기해서 토지의 이 독점 현상을 해결을 해야 우리가 집 문제에서 어떤 희망 같은 걸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얘기를 못했죠?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 딱 듣게 돼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민중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주의 주장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97%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3%의 땅 갖고 10명 중에 나머지 9명이 싸움질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종북몰이가 이제 가지고 오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회를 비이성적인 곳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어떤 한 사회에 금지된 사상이 있다면 그 사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광기와 야만이 지배하는 반문명, 반이성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종북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라도 그냥 이름을 뭐라고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 옛날 같으면은 그 중세 시대 때는 뭐였냐면은 반기독교적 사상일까요? 그런 거, 지동설 같은 거,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 거부되는 거, 그런 거를 갖다 주장하면 뭐로 몰리는 거예요? 이단으로 딱 몰립니다. 이단. 그다음에 마녀. 중세시대 때 마녀들 많이 죽은 거 아시죠? 마녀 사냥. 마녀가 죽었다면 안 돼요.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서 많이 죽었죠. 숱하게 많은 여성들이 마녀 사냥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죽은 여성들이 다 마녀예요? 어떤 분들은 그때 마녀가 다 죽어서 요즘 여자들이 착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녀 아닙니다. 그냥 마녀로 몰려서 죽은 거지. 또 남자들도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마음에 안 들면 이단으로 몰아 죽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단, 마녀, 하여튼 요것만 찍으면 끝이에요. 딴 거는 볼 게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를 금지시켰잖아요. 정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겁니다. 사회주의 사상 금지시켰는데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 어땠어요? 사회주의자만 죽었어요? 다 죽죠. 마음에 안 드는, 히틀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그냥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종북을 금지시켜놨는데 이름을 좀 바꿔서 종북만 죽어요? 아까 얘기했죠. 중북도 죽고 뭐 비슷하면 다 죽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의 사상이라도 금지가 돼 있으면 권력을 쥔 사람은 당연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 사상을 가진 자로 몰아붙여서 제거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그 권력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 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인가요? 아니죠. 대항하면 다
그 사회에서 금지된 사상을 가진 자로 몰려서 죽는 뭐 제거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암흑기라고 불렸던 거고 히틀러가 휘둘렀던 그 체제, 그 사상의 자유를 금지했던 체제를 파쇼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도 70여 년간 그런 어떤 종북몰이 빨갱이 사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어떤 체제라고 봐야 되냐면 반이성적, 반문명적, 반민중적 체제, 비정상 체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단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건 거죠. 분단 체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본질적으로 하나씩 찾아봅시다. 분단 체제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다음에 분단 체제로 바로 진입하죠. 남북이 분단돼서 서로 대립하고 하는 분단 체제. 그럼 분단 체제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는 반민주적인 체제라는 겁니다. 반민주적인 체제. 왜 반민주적인 체제냐? 사상의 자유가 없잖아요. 사상의 자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죠. 사상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뭐 너그럽게 이제 생각을 하되 종북만 정말 갈라쳐서 제거하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북몰이나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종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혹시 한 적도 있을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논쟁하다가 친구들한테서 너 빨갱이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워낙 과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하다 보면 나보고 꼭 너 빨갱이냐 뭐 종북이냐 그래서 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런 얘기를 듣기 좋은 곳이 이제 한국인데 하여튼 가족관계, 좀 학교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종북몰이가 됩니다. 얼마나 이게 자의적이냐면 옛날에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있었잖아요. 그때 어버이연합의 간부가 이 종북의 기준을 제시했죠. 내 말 안 듣는 놈들 다 종북이야 이렇게 해서 기준이 나왔죠. 어버이연합 간부 말 안 들으면 종북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본 기사 중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놀랬던 기사가 군대에서 위에 있는 병사가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병사한테 뭘 시키는데 일을 잘 못했대요. 그랬더니 종북이라고 그랬대요. 일을 잘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자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류가 사실은 이런 경험들, 히틀러의 파시즘 같은 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훼손이 되면 안 된다. 특히 사상의 자유는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사상의 자유가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인정된 적이 없어요. 70여 년 동안. 이런 점에서 한국은 명백한 반민주 체제,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쇼 체제입니다. 한국에서 상대방한테 색깔 공격을 퍼붓는 사람, 그 다음에 종북몰이를 하는 사람은 다 파시스트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상의 자유라는 게 별게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상의 자유를 난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혐오와 배제의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한국은 분단 체제를 해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냉전 체제, 분단 체제 뭐 이런 것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반민중 체제라는 겁니다. 반민중 체제. 한국에서 진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정치운동 혹은 뭐 노동운동 이런 게 가능했나요? 가능하지 않죠. 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비유한 게 그런 건데 예를 들어 토지 국유화 이런 걸 얘기해야 국민들이 맞아 저걸 해야 돼. 3%가 다 갖고 있는데 아니 10%가 다 갖고 있는데 나머지가 뺏어서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분배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결집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 이해인데 다시 말하면 민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을 전면에 제기해야 민중운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민중의 이익을 민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을 내세우면 바로 종북으로 몰리기 때문에 빨갱이로 몰려서 작살나기 때문에 한국에선 기본적으로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올라 그러면 죽였죠. 옛날 조봉암 선생 사형시켰듯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온 적이 없고
민중을 대변하는 어떤 법률 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한국은 철저하게 어떤 점에서 보면 그래서 반민중적인 체제다. 그래서 분단 체제는 반민주적인 체제이면서 동시에 반민중적인 체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1987년에 그럼 6월 항쟁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987년 6월 항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1987년에 우리가 이뤄낸 성과, 국민들이 싸워서 이뤄낸 성과는 뭡니까? 군부 독재 정권을 퇴진시켰다는 거죠. 즉 군사 파쇼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 변호인이라든가 1987 같은 거 보면 고문이 굉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학생들은 데모 많이 합니까? 하면 잡혀가서 많이 맞았어요? 요새는 잘 안 때리죠. 때립니까? 근데 우리 때는 무조건 가면 맞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고문이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이제 두드려 맞는 거는 이제 묶어놓고서 뭐 물을 붓는다든가 이래야 이제 이게 고문이지. 그냥 두드려 맞는 건 고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이었는데 엄청난 그 폭력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잡혀가서 안 보이면 나중에 변사체로 발견되고. 그래서 뭐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유서 써놓고 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군사 파쇼 정권이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폭력, 물리력을 활용해서 이 냉전 체제를 유지했던 거죠. 그런 걸 이제 군사 파쇼라고 우리가 불렀던 것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때 이제 퇴진시킵니다. 군부 독재를. 근데 군부 독재가 퇴진되면서 분단 체제가 해체된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고 완전한 또 민중을 대변하는 민중적 체제로 바뀐 건 아니죠. 그건 그대로 있는데 뭐만 바뀐 거예요? 지배 방식만 바뀐 겁니다. 지배 방식만.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비교할 수 있냐면 일제시대 때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36년간은 일본의 식민지 체제라는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죠. 하지만 3월 1일 봉기, 3.1 운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3.1 운동 전과 후는 다르죠. 3.1 운동 전까지는 무단 통치입니다. 군인들이 그 전두환이가 군사 파쇼를 했듯이 그냥 총칼로 그냥 잔인하게 통치하는 방식을 썼어요. 근데 민중들이 일어나서 항의했죠. 싸웠어요.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만세만 부른 게 아니라 거의 무장항쟁 수준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러자 일본 애들이 방식을 바꿔요. 통치 방식을. 문화통치라고 부르죠. 전면적인 어떤 군사 파쇼적인 방식이 아니라 교활한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킨 건 그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군사 파쇼를 민간 파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6월 항쟁 이후에 등장한 건 민간 파쇼 아닙니까? 노태우 정권. 그 이후의 정권들도 뭐 엄밀한 의미에서 대통령이 다 파시스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정권의 성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파시즘 정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민주적인. 그래서 6월 항쟁 이후로 잔인한 고문, 폭력, 뭐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는 어떤 이런 야만적인 방식 이런 건 사라졌지만 오히려 교활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짓누르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활한 민간 파쇼로 약간 전환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87년 이후의 체제는. 그래서 노동운동도 옛날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그냥 군대를 투입하거나 전투경찰을 투입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간혹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에 손배소를 때리죠. 손배소를 때려서 이제 돈으로 압박을 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좀 있을 뿐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력 진압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짓밟는다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6월 항쟁,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군사파쇼에서 민간파쇼로 전환시킨 것은 성과가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고문당하고 그러는 것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없어진 건 좋은 거죠. 제가 일정한 성과다, 진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는 등 민주주의적인 어떤 제도와 질서가 좀 만들어졌죠. 과거보다는. 그런 것도 진전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1987 체제라는 것이 과거에서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거는 여전히 파쇼 체제다. 즉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체제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뭐가 명확하게 나타나냐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영역에서만 실현되냐 하면 상층에서만 실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 민중들이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기층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기층에선 민주주의가 거의 실현되지 않는 현상으로 이제 표현되죠. 예를 들면 우리는 수틀리면 대통령을 갈아치죠. 한국인들의 취미는 대통령 갈아치기잖아요. 그 실제로 이 현대사를 보면 가장 대통령을 많이 갈아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기록 더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갈아친 나라? 민중항쟁으로 대통령 갈아치고 그 외 항쟁, 촛불항쟁 이런 것까지 다 치면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저 취미생활이 민중항쟁이라고 할 정도로 항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수틀림 나가서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통령 갈아치는 것보다요, 재단 이사장 갈아치는 게 더 어려워요. 한국은.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여론으로 질타해서 끌어내리는 것보다 직장 상사 끌어내는 게 더 어려워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뭡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주인. 그러면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 일하는 공간에서 주인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노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공장의 주인입니까? 노예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공무원도 그렇고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진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기층에서는 무권리 상태에 있었다. 거의 노예랑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 고통을 참다 한 번씩 대통령 갈아치기나 민중항쟁으로 폭발시켰을 뿐 기층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뭐 제가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도 쓰는데 광장에서는 역사의 주인이고 민주주의의 주인이지만 일상에서는 기층에서는 노예입니다. 이 삶의 모순과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무관심도 여기서 심해지는 것도 있어요. 갈아치고 체제를 바꾸고 대통령 갈아치는데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노예살이라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사실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한계, 1987 체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를 것이냐. 뭐 2018년 체제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4월 27일 날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급격한 변화를 한국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촛불항쟁을 중심으로 하면 2017 체제, 2017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체제는 어떤 체제인가요, 그럼? 파쇼 체제나 분단 체제 이 근간이 되는 냉전, 한반도에서 냉전, 분단을 해체하고 완전히 정상국가화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요새 언론에서는 북을 정상국가화 시킨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낱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완벽한 비정상국가입니다. 지금 분단돼 있다는 것 말고도 민주주의도 정확하게 전혀 실현이 거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중들의 권력도 거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성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사상의 자유 쟁취하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완벽하게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철폐해야 됩니까? 국가보안법 우선적으로 철폐해야죠. 가장 반민주적인 또 반민중적인 반통일적인 악법이니까.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중의 어떤 권리,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전면적으로 쟁취함으로써 한국을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 파쇼 사회에서, 파쇼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과제고, 두 번째는 민중 권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민중 권력을 만드는 게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시도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심한 탄압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요,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는 것보다 더 심한 탄압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누구 퇴진하라 외칠 때 탄압받는 거 하고,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겠다, 우리가 회사 경영에 참가하겠다 했을 때 누가 더 심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저것들은 빨갱이다 딱 찍혀가지고 공장을 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층에서는 정말 무권리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군대에 들어가가지고선 중요 결정을 병사들의 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죠?
그러니까 그 병사도 휴가 나와서 데모하는 거예요. 군대에선 못하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종북몰이를 당하거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못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조합이 경제주의 같은 데 매몰됐는데 왜 그랬냐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나 민중의 이익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왜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종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서로 노동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 경제주의로 전락합니다. 그러다 보면 민중 권력 쟁취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자본가랑 협상해서 월급 좀 더 받겠다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런 게 한국 사회에 이제 정착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진보적인 면이 있고 또 되게 용맹한데 일상에서는 그다지 용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사는 걸 어떻게 보면 그냥 묵인하는 삶, 비겁한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살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도 약간 그렇습니다. 비겁한 삶을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해서 터져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투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뭐 민중 쪽에서 진출이 이제 있다, 만약 싸운다, 그러면 아마 그게 미투 운동과 같은 계열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체제, 즉 광장에서는 때때로 자유를 만끽하지만 일상에서는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이 반민주적인 반민중적인 체제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고, 최근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정세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서 점점 기층 권력을 실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더불어서 각 단위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노동자들은 경영에 참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농협에 가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농협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해체시켜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잡혀갔죠.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참가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돼요. 이제 이 얘기를 옛날에는 하면 당연히 종북이나 빨갱이로 몰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겁을 내고 안 했고 안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됐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민중 중심의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층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권력화되지 않는다. 즉 정치 세력화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 같은 게 약한 거예요. 이번에 분투하셨지만 약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우리가 기성 부르주아 정당들처럼 똑같이 선전선동하고 뭐 이거 정책 같은 차별성 내세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층 운동에 탄탄하게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정권을 잡은 뒤에도 그건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거 뭐예요? 기층 권력을 민중이 장악했을 때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무시할 수 없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한국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분단 체제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급변하는 국제 국내 정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분단 체제를 끝장내고 냉전 체제를 끝장내고 정상적인 체제,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 그 다음에 민중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그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그 위에 투표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현장에서도 주인이 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나아갈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런 과감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실천을 우리가 과감하게 하면 분명히 그만한 호응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옛날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준비돼 있다, 정신적으로 이미. 그래서 활동가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충분한 호응이 있을 것이고 빠른 속도로 민중적 진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몇 년 이후엔 그야말로 권력자들이 진보정당 우습게 보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종북몰이나 이런 거를 제가 길게 얘기를 사실 하면 한 2시간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길잖아요. 그럼 집에도 못 가고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했고 그건 책을 보시거나 뭐 다른 자료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냉전 체제 해체, 분단 체제 해체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활동들을 하시라는 거죠. 통 크게 뭐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뭐 가볍게 자기가 빨갱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연 간단히 뭐 얘기 좀 하면서 시작할까요? 아, 네. 전 빨갱이는 아니었고 제가 간호대학을 나왔는데 친구들이 간호사라는 얘기보다는 가서 노조 활동이나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촛불 집회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옛날에 처음으로 들었던 건 아니고 되게 황당하게 들었던 건 게임을 못 해가지고 빨갱이냐고. 진짜? 네. 너무 심하다. 네, 간첩이냐고 해가지고 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시죠? 막 했는데 통합진보단 당원이냐 그래서 그때 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라고 대답할 뻔했어요. 네, 아무튼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게임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걸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왜 위축되죠? 근데 진짜 빨갱이 위축돼 진짜 빨갱이 소리 들으면 왜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위축되죠? 질문이에요, 질문. 네. 색깔 공포증. 제가 그 설명을 안 하고 강의에서 지나갔는데 사실 분단 트라우마 할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색깔 공포증이 한국인들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공격을 받았을 때, 종국 공격을 받았을 때 엄청난 공포에 압도당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것이 생긴 이유는 우리의 역사 때문에. 옛날에는 빨갱이 종북으로 몰면 죽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패가 이제 집안을 멸족시켰다든가 연좌제를 통해서 거의 멸문시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걸 공격당하면 단순하게 언어적 공격이라 생각을 안 하고 두려움에 살아보거든요.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난 여기서 끝장이다. 그게 역사적 배경을 통해 생긴 색깔 공포증입니다. 네. 네. 갑자기 생각나니까 너무 슬퍼져가지고. 진행하셔야지 감정이 빠지면 어떡해요. 너무 네. 위축됐어요. 네, 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뭐 있으면은 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사상의 자유가 그 사상의 자유가 진짜 보장이 되면은 옛날에 김수영 시인인가요? 뭐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우리나라가 진짜 민주주의 나라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네, 표현이 있었죠? 네. 네, 시죠. 네. 잘 알고 얘기하세요. 네, 잘 아는 건데 어떻게 얘기를 이어가야 되나까지 고민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소감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조항을 몇 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으면서 본인이 위반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번 달에 얘기했었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몇 개를 어겼는지 불법 행위를 했는지 한번 파악해보면 재밌겠다 했는데 한 2개 조항 정도만 검색하니까 어떤 극우 언론에서 올려놓은 거예요. 찬양 고무죄 이 고무죄 많죠? 네, 그래서 옛날에 많이들 위반하셨는데요. 특히 뭐 이효리 씨라든지 네, 많이들 위반하셨었죠. 레드벨벳. 네, 내용이 뭐냐면 자유민주적 이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러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김정일 부자 만세를 외치는 행위. 누가 그러시지? 네. 네, 북한 금수산 기념 궁전을 방문하여 참배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행위. 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거나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치면서 적극 동조하는 행위.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에. 언제요? 저번에 427 판문점 선언 보면서 했었잖아요. 네. 우리 위반했네. 벌써 한 1000만 명을 위반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었고, 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셨어요. 네. 심지어 갔다 오셨는데. 네, 그리고 뭐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막 제일 위반한 사람은 트럼프죠. 진짜 너무 존경하는 것 같이 영광이라고 악수를 계속 청하고. 네, 어쨌든 뭐 트럼프가 했으니까 저희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조항은 잠입 탈출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반국가 단체 지역에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잠입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행위. 간첩. 네. 탈출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위반하셨죠? 네, 아까 탈출. 네, 잠입하셨다가 탈출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엔의 뭐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잠입 탈출을 해야 되니까 마음에 좀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아, 되게 재밌었던 건데 요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내용의 극우 언론사에서 그거 언론에서 네. 국가보안법 폐지 시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처한다. 분열과 대립, 네. 사회 질서 파괴되고 종북 세력의 폭동을 통하여 아이고.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지고 북괴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적화 통일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법이다. 아이고.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네,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잘 아시나요? 국가보안법이 뭔지? 처음 들어봤다. 아직 그건 없으시네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또 적절하지 않았나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일단은 네. 이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원래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그래서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우리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썼던 법이 치안유지법이죠. 네. 거기서 이제 빨갱이라는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를 그대로 계승해서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민중 체제가 필요로 하는 악법이 이제 치안유지법이자 국가보안법이다 보면 되는데 네. 이 국가보안법의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북이라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반국가 단체로 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단체치고는 너무 좀 크죠. 그리고 반국가 단체가 그 ICBM, SLBM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좀 그래요. 그런 단체는 뭘까요? 근데 하여튼 이 반국가 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마디로 북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을 먹겠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네, 나라가 아니다. 네,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유엔에 지금 동시 가입해 있고 뭐 국기도 같이 걸고 이제 유엔 건물에 그런 네, 거 월드컵도 하지만 나가고 막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속마음은 죽여버리겠다. 멸살시키겠다. 너희들은 국가가 아니야. 그냥 단체야. 임의 단체. 핵을 가진 뭐 이런 단체. 뭐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건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고 국가 이제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다 걸려요. 거기 갔다 오면 잠입 탈출. 그 다음에 조금만 좋은 얘기하면 고무찬양. 해압 통신. 우연히 만나면 해압 통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다 걸리는 겁니다. 그 북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절멸시키기 전까지는 이 법은 뭐 사라질 수 없는 거죠. 선생님도 혹시 있으신가요? 뭐가요? 국가보안법 죄가 많죠. 실제 있어요? 범죄 기록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데 이제 안 잡혔으니까 없는 거고. 네네네. 잡혔으면 있었겠죠. 네, 위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찾기가 더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이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의 사례를 하나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 궁금한 게 이게 사상의 자유 하면은 당연히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랑은 상관없는 문제다. 뭐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굳이 그 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뭐 통일에도 관심 없고 만약에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영향은 자기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상을 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젊이들한테 제일 도움되는 사상은 제가 볼 땐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어떻게?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제가 당황했어요. 제가 당황하셨어요? 네네네. 자본주의신가 봐요. 미안해요. 네. 자본주의신가 봐요는 뭐야? 그래서 그래도 미국에는 버니 샌더스도 나왔잖아요. 그럼요. 버니 샌더스 사회주의라고 자처하고 있고 지금 젊은이들 여론조사하면 53%가 사회주의를 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회주의화 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직전인데. 근데 한국과의 차이는 뭐냐면 미국 청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떠올릴 수 있어요. 고민해볼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거 자체가 원천 차단돼 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아예 접하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북유럽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젊은이들이 꽤 있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적 내용이 들어갔다고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북유럽이 이제 극우 보수한테. 그러니까 그
북유럽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제도 정책을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따져보는 게 아니고 네. 사회주의적이다 싶었으니까 그냥 밀어낸단 그냥, 말이죠. 이런 걸 이제 자살골이라 그러는 건데 네. 하여튼 손해보는 삶을 살게 돼요. 네.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 실업 문제 때문에 다 고통스럽죠. 사회주의는 실업이 없잖아요. 국가가 다 취업을 보장해주죠. 그쵸. 네. 그러면 좋은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네. 근데 싫다 그래요. 실업자면서. 네. 시리즈. 정신이 네. 분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회주의가 무조건 맞다 좋다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사회주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 자체를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접하고 선택권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허락된 것 중에서만 고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유할 때 이렇게 개가 목줄에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럼 반경이 딱 5m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길지 않나 목줄이? 하여튼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좋은 거가 제일 좋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땅이 제일 좋아. 왜 5m 이상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면 100m든 1000m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원천 차단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저는 그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로 말씀하실래요? 아니요. 아니 아니 신기한 게 북한만 사회주의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국가가 많다는 거를 애들이 알면 진짜 놀래요.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사회주의 국가가 많. 역시 커플 신발. 네.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 뭐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요? 거기도 사회주의 국가요? 이렇게 애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반경 5m 이게 정말 맞는 비유인 것 같다. 갑자기 품평을. 네네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통째로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네, 뭐 중국도 별로고 막 러시아도 망하는 나라고. 일단 안 좋은 걸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 옛날에 이제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인데 바야흐로 6년 전인가요? 저랑 같이 만났나요? 아니요, 따로 만났습니다. 네. 네, 강연을 이제 처음 들었을 텐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선생님이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사상의 자유 보장이 안 되면은 예로 이렇게 들으셨어요.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금지했을 때 연상되는 모든 단어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제일 큰 영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이트가 옛날에 얘기했던 건데 원래 그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데 프로이트는 간혹 맞는 얘기를 해요.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틀렸는데 네. 하여튼 어떤 취지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연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연상.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연상이 잘 돼야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한 단어를 말하고 그 다음 단어가 연상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문장도. 그게 논리적으로 진행되면 말 잘한다 소리를 듣는 거고 그게 비논리적으로 막 널뛰듯이 진행되면 이제 박근혜처럼 되는 거거든요. 말 못한다 더럽게. 네. 근데 어쨌든 이 연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를 딱 금지시키면 그것만 금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연상시키는 것도 금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 당시 프로이트 시대에. 그러면 성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 발설한다 그러면 잡혀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찰에. 그러면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것만 금지될 거냐는 거예요. 딴 것도 금지되기 시작한다. 성을 연상시키는 다른 거.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못 보는 거지.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못 보게 돼. 무서워서. 저걸 보면 성이 떠오를 거고 그러면 경찰에 잡혀가. 그럼 나중에 또 뭐도 못 보냐면 동물원도 못 가요. 동물을 다 싫어하게 되는. 그러니까 처벌이 강력할수록 연상의 고리를 따라서 금지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종북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종북과 비슷한 거 다 싫어하는 거죠. 노동조합, 뭐 학생운동, 진짜 무서운 통일운동, 네. 그다음에 빨간색, 주황색. 주황색까지요? 모든 게 금지당하는 겁니다. 이러다 무지개까지. 공포가 심하고 처벌에 대한 공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연상도 강력하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못 하는데 거기에만 접근 못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접근을 못하게 돼서 사고의 능력이 확실히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재가 나올 수가 없다. 노벨상이 그래서 저런 얘기를 없나 봐요. 하셨는데 똑똑한 사람 나올 수가 없죠. 창의적으로 생각을 아예 금지당하다 보니까 더 우리가 뭐 과학적인 사고, 뭐 합리적인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북과 관련된 얘기나 뭐 사회주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뭔가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아?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을 못하면서도 그냥 되게 아니래, 극렬하게 거부하는. 맞아요. 엄청 자기도 찝찝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뭐 경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사상이 저희가 이제 보장이 돼야 저희가 노벨상도 받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는 문자 온 거 하나 할까요? 네. 문자가 아쉽지만 하나밖에 안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맨 마지막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저는 종북 소리를 못 들으면 투쟁을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 운동을 열심히 안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고. 종북 소리를 듣고 싶나 봐요. 어떡하죠? 저희가 불러주죠. 종북 누구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았다는 증거는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잘 사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 제가 이제 심리학자로서 책 쓰기 시작했는데 우파 심리학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창피해. 기분이 나쁘네요. 좀 네. 창피하다. 정말 네. 수치스럽고 좌파 심리학자 소리를 들어야 내가 잘 살았구나. 좀 진보적인 거 보구나 여기서. 네.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괜히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가면 괜히 열심히 안 산 거 같고. 되게 속상하신 분 여기 또 있으셨잖아요. 아까 일단은 종북이들 쓰신 분 작가분인데 블랙리스트에 못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속상하셨어요. 네. 그래 한국에서는 사실 정말로 훌륭한 분들은 다 빨갱이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빨갱이 소리 들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들었죠. 네. 그러니까 빨갱이 소리 안 들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치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제대로 정치하면 다 듣게 돼 있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질문 하나 할까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종북몰이 우리를 이렇게 종북으로 얘기하는 이런 종북몰이로 먹고 살아온 이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 평생에 걸쳐서 내면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한지 바꾼다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네. 그 질문은 그 지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죠. 아니요, 여기 대본이에요. 대본. 그 공포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한국인 네, 대다수가. 네, 그래서 네. 공포가 완화되면 신념이 극적으로 변할 거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인의 심리가 급변한 거다는 얘기를 네. 논증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걸 들으셨다면 전 기억이 나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포가 제거되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공포는 사실 본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완화되기 시작하면 신념의 극적인 변화는 물밀듯이 시작됩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미쳐서 안 바뀌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건 극소수일 거고 대부분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바뀔 네. 가능성이 좀 무너질 있는 것 같아요. 건가요? 어떡하냐? 있죠. 이제 극단에 몰리면 바뀔 가능성이 있죠. 지금 되게 극단에 몰려서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사퇴하면서 이게 발언문을 좀 봤는데 자한당 내부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막 사례를 무슨 정말 구체적인 사례들을 막 지칭했잖아요. 근데 너무 정상적인 글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의 개인의 이익만 취득하는 사람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데 이게 약간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온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좀 더 이제 맞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로도 안 되고 이제 이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막 안 되겠다 하는 상황이 돼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제 시대를 비유하면 8.15 해방 정도의 충격이 와야 그때 이제 변신하는 거거든요. 안절부절하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 중에 상당수는 종북 세력이 될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완전 이제 환호로 아예 바뀌는 거구나 이제. 그래서 조심시켜야 돼. 걔들 좀 오버하지 않게. 국가보험 위반할까 봐 가장 걱정이 열렬한 되네. 종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좀 마무리 발언 네, 이런 좋습니다. 걸 좀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보다 조건이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졌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다 뭔가를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할 때 이제 그것이 더 잘 되는 것이지 기다려서 뭐 열매나 따먹겠다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활동가들의 가장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는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활동이 점차적으로 기축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꾸 이제 뭐 상층에서 SNS 열심히 하고 해서 이거 되는 방식이 아니고 네. 오히려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층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기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가들은 사람들이 제가 다니면서 강의하면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정세가 바뀌니까 노동자들이 옛날에
듣던 태도하고 지금 다릅니다. 듣는 게. 네. 그리고 받아들이는 정도도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될 텐데 그렇다면 이걸 활용해서 민중들을 다 잠에서 깨워야 되지 않느냐 빨리. 이미 어느 정도 깨어났다는 건 이번 지방선거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완전하게 깨어내서 이제 국민주권의 시대를 진짜 열어야죠. 네. 좋습니다. 감동한 다들 눈빛들. 네, 다 들어가세요. 네, 거기 다 어디 여기 계시지 말고 네, 다 다 민중 들어가세요. 속으로.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강연과 토크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7월 행사 주제 뭔지 아세요? 네, 뭐죠? 조건부 사랑 1탄. 네, 부모와 나 관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또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정세, 이 정치 지형과 사회 이런 부분 벅찼어요. 네, 얘기를 많이 했죠. 약간 머리가 아팠죠. 네, 감정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내면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죠. 네, 아마 조건부 사랑편 많은 분들의 관심 이렇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달 행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죠? 7월 여기 써 있어요. 7월 26일. 예. 7월 26일이네요. 네,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7월 26일 오렌지 연필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지읒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래학단 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영화 1987 보신 분 있으신가요? 되게 많으시네요. 근데 저는 못 봤는데 이제 1987 마지막 OST이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그날이 오면을 첫 번째로 불러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연습하면서 가사를 되게 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내 짧았던 젊음도 그리고 피 맺힌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1987년 6월 항쟁으로 저희가 지금의 직선제를 이뤄내고 그리고 그 뒤 30년 후인 작년 2017년에 저희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 바라는 그날이 이제는 약간 헛된 꿈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처럼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종북몰이가 없어지는 그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이 오면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